네, 박영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7월 11일 순서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임신중 관리에 대해서 박영환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아기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 저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가라앉거든요. 좀 보통 임신하면 좀 예민해지잖아요. 많이 예민해지죠. 예, 산모들 지금 배가 무거우신 분들 좀 기분이 어떠실지 오늘 이 임신 중 관리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해하셨던 점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아이를 가지면요 초기는 초기대로 걱정할 일이 많고 중기는 중기대로 또 산딸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또 걱정할 일이 많아요. 우선 임신 시 주의해야 할 점부터 들어볼까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기를 가졌을 때가 행복하셨을 때라는 것을 아기를 낳고 나시면 아마 모든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효자 효녀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고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첫 달부터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요. 임신을 하게 됐다. 그리고 어떤 생명체가 다른 하나의 생명체를 품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대를 잇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 장치들 가동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를 호르몬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몸의 체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서 털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거의 안 빠지는 상태로 변하듯이 몸 자체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의 방어 기전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해서 잘못 깨졌을 경우에 달달이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대체로 한 2, 3개월 단위로 생기는데 예를 들면 초기 1, 2, 3개월 때 제일 많은 것들이 유산 증후죠. 초기에 조심하라고 하죠. 초기 유산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이 때 많이 생기는 것이 입덧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5개월부터 7, 8개월까지는 그나마 조금 안정기에 속하지만 요즘 산후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체중 증가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산후 다이어트, 산후에 우울증 오는 것들 중에 물론 아기로 인한 우울증도 있지만 요즘은 다이어트로 인한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8개월 이상 9개월 때쯤엔 조기 유산이라고 하는데 조기 출산 혹은 뭐 유산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조기 출산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9개월 이하 10개월 때부터 우리가 낳을 때쯤 되게 되면은 그 출산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산중에 관리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목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뭐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죠. 뭐 임신하면 임신했다 그러면 입덧 어떠세요? 하고 걱정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럼 보통 뭐 3개월에서 5개월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친구들 얘기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다 다르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달 내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주 쉬우신 분들은 뭐 한 달 이내로 끝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임신 중과 그리고 산후의 다이어트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출산 후 관리를 하겠지만 산후조리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전체 카테고리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임신 중 관리라면 임신 전의 내 몸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요. 출산 후의 관리라면 임신했을 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미래에 아마도 골다공증 환자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여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 상황이 이만큼 올려놨다가 이걸 가지고 평생 써먹거든요. 근데 체력을 이만큼 올려놨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내 체력 상황하고요. 요만큼 올려놨을 때 빨리 소진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골다공증이나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본다면 내가 체력을 얼만큼 많이 올려놨을냐가 나중에 내 몸 상태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내가 산 전에 임신 전에 체력을 훨씬 더 키워 놓으시고 특히 입덧 같은 경우에는 위장 관리를 미리 해 놓으시면 입덧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들을 미리 알아서 치료를 해 놓으신다면 입덧도 훨씬 더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덧이나 조금 뒤에 알아볼 임신 중독증 그 다음에 모든 임신 상태의 유산이라든지 모든 걱정되시는 상태들은 임신하기 전에
내 체력 관리를 얼마나 잘해 놓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미리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임신 계획이 있거나 미래에 당연히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결혼과 나의 건강한 출산을, 나와 예. 나의 배우자를 닮은 그 아이들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체력 관리를 해두시고 몸 관리를 하시고 생리가 어떤지 지난 시간 우리 불임 시간에 알아봤던 네네. 많은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입덧 얘기하기 전에 네네. 원장님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 건강하게 임신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네, 좀 못 맞아요. 살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몸을 좀 건강히 하면 뭐였죠? 한방의 침술이나 약이 실제로 임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되는지 그러니까 임신을 네. 하기 전에 자기의 몸 상태가 임신을 네.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있느냐 이런 뭐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임을 너무 오래 하면 임신이 잘 안 되는데 그때 몸을 한방적으로 도움을 주면 임신이 잘 되게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한 거였던 그런 것 것에 같은데, 대해서 예. 이제 실제적으로 레퍼런스라고 하는 그 논문상에 네. 그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질문이 계셨는데 한방에서 사실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의사들뿐만이 아니라 한의학연구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혹은 한의학에 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침술이나 한방의 각각의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나 이런 곳들에서 거의 분석이 마무리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증명이 될 정도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찾아온 게 하나가 있는데 BMJ라는 국제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조사한 것이 문헌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쭉 좀 읽어드리면 총 7개의 문헌에서 13,000개 연구 정도에 포함해가지고 결론이 침치료를 통해가지고 체외 수정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체외 수정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임신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적은 퍼센테이지가 임신이 되는데 이때 체외 수정을 했을 때 침 시술을 받은 분들이 임신 진단 확률이 41%, 임신 유지 확률이 61%, 생존화 출생 확률이 63%가 높아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침술뿐만이 아니라 한약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당연히 불임이나 난임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체외 수정이나 어떤 우리가 인공적으로 수정하게 되는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불임에 대해서 드릴 때 착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수정을 했더라도 엄마 몸에 착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몸의 체력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한의학이나 한약의 어떤 기능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입덧 역시 네네. 임신하기 전에 몸을 좀 보호하고 좋게 만들어 놓으면 임신했을 때 입덧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입덧이라는 게 저기 호르몬의 관계로 보면 뭐 호르몬의 역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물질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약간 한방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태아가 내 몸에 정착되는 단계에 있어요. 처음에 자궁 속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한 다음에 자궁 안에 착상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여기서 커져요. 근데 자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바깥입니다. 내 몸의 바깥이죠. 입 속이 몸의 안인가요? 바깥인가요? 그렇게 비교하면 내 입 아니지만 겉으로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이 바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소화기관도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외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화기들 자체의 벽을 외부라고 해요. 내부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외부 벽 속에 입에 뭔가 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가 뱉으려고 하겠죠. 그것처럼 자궁에 뭔가가 지금 하나 달라붙었어요. 새로운 씨앗이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체가 달라붙었는데 그 자체를 내가 착상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마치 내 몸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해서 자꾸 뱉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궁이 막 흔들리겠죠. 흔들리다 보면은 이 자궁과 연결된 어떤 그런 것들을 호르몬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연결된 어떤 시스템들 중에서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궁에서 착상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단계를 입덧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상이 빨리 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자궁에 혈류양이 충분히 들어와 있었고 자궁 자체가 내벽이 뽀송뽀송하게 돼서 마치 태아가
착상된 태아가 들어가서 마치 잠자듯이 살포시 들어가 있으면 네. 착상이 잘 돼서 입덧이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얘가 불안하거나 조금 착상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조금씩 커져 나갈 때 빨리 착상하기 위해서 내 몸 자체를 자꾸 나 좀 여기 있게 해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입덧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입덧을 한다는 것은 착상을 잘 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입덧 심한데 유산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네. 착상을 할수록 엄마한테 심한 반응을 이제 보인다는 얘기를 어른들은 뭐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임신하고 입덧까지 갔는데 저희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갔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저희가 이제 임신 중 관리하고 산후조리까지 이제 쭉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임신 중 산중 관리만 해도 내용이 많아서요. 이번 편에서는 임신 중 관리를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산후조리와 산후조리. 관리를 네.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임신 중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덧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데 주로 눈 뜨면 아침에 제일 심하다고 하고요. 네, 보통 그러죠? 체한 것과 입덧을 구분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입덧은 대부분 다 그 공복에 많이 생기고요. 네. 특히 새벽녘 공복에 많이 생기고 그 체했을 때는 그냥 수시로 생기거나 밥 먹고 난 뒤에도 많이 그래서 생기고. 뭘 자꾸 계속 입에 넣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넣어주는데 이제 비어있으면 자꾸 이제 심하다고. 더 개워내니까 네네. 힘들겠지만 네. 아주 심하신 분들은 거의 그 물조차도 드시지 못할 정도로 괴로우시니까 예. 일단 뭐 억지로 먹는 것은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냄새에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입덧인지 초기에 관찰을 하게 되죠. 예. 네. 그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위장 관리가 얼마나 궁금한 당연히 분들이 중요하고요. 많으시겠어요. 세상에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입덧이 생기면. 예. 저는 한의사니까 아주 그냥 간편하게 네. 한약을 권해드리죠. 네. 그리고 입덧에 좋은 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내관이라는 혈자리인데 네. 손목에서 내 손가락 3개를 이렇게 손목 끝부분에 손목 끝부분에. 살짝 대보시고 네. 그 3개 끝이 요 자리요. 네. 요 끝이 만나는 이 부분에 예. 힘줄 같이 생긴 요 중앙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내관이란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를 자꾸 자극을 하거나 합곡이란 자리를 살살 문지르게 되면 합곡? 네, 그 두 자리를 여기. 예. 하게 되면 입덧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아, 임신 그다음에 중에 원장님을 왜 못 만났을까요? 내관이란 자리는 예. 저는 그 한의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품 가치로도 손색이 없게 그럴 보나 수 봐요. 있겠죠. 예. 사실 지금 마사지나 전 세계 스파 같은 경우에 명상 힐링 센터나 이런 것들이 한의학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해서 네. 마치 한의학이 아닌 것처럼 대체의학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한의학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관이라는 혈자리에다가 밴드 하나를 이렇게 둘러서 네. 거기다가 살짝 앞봉을 하나 달아가지고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계속 이제 자극을 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밴드 하나 묶어서 밴드? 자극하게 만들어서 네. 침 같은 거는 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조그만 앞봉 조금씩 하나를 이제, 달아가지고 예, 여기다가 이제 누르는 묶어두게 하는 거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입덧 그 치료용 밴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것만 제가 조금 역시 광고하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예. 한 건 아니니까 네, 네. 저도 그런 머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음식 중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거 없어요? 음식 중에서는 제가 권하는 것은 소화기를 좋게 하는 것 중에 네. 진피 그 귤껍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편하고 해서 귤껍질 자주 말씀드리고요. 네. 진피나 그 다음에 소엽이라고 해서 그 깻잎 깻잎 중에서 저기 보라색 네네네. 빛이 나는 자소엽. 깻잎이 있어요. 이거 보라색 자자를 써서 자소엽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강차를 좀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한약재 중에서는 원래 임신 금기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부자나 초 이런 약들은 그 일반적인 그 예를 들면 관절염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듣는 약이지만 임신 중에 좀 건강한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해서 쓰거든요. 임신 중에는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바나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는 임신 금기약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바나나라는 약재를 그냥 먹게 되면 임신했을 때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약인데 재밌게도 입덧이 있을 때 한의학에서 쓰는 처방 중에 바나가 들어가 있는 게 그래요? 제법 됩니다. 그럼 어떡하고? 임신 금기약이라기보다는 네. 임신했을 때 한의사의 처방으로 적절한 양을 쓰면 입덧이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입덧일 때는 일단 한약을 복용해 주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입덧일 때 먹는 약들 중에서 바나나 뭐 안태하는 처방들이 있거든요. 네. 좀 이따 유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임신했을 때 한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태아입니다. 태아의 상태가 그대로 안태음이라고 해서 그 태아가 안정하게 착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처방들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들은 반드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에게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꼭 입덧일 때는 한약을 빨리 드시면 생각보다 빨리 낫습니다. 네. 제가 느닷없는 질문을 드리면 가끔 조금씩 당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느닷없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입덧을 더 심하게 느끼고 저혈당인 경우에 그 입덧을 심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입덧 자체가 잘 못 먹잖아요. 저혈당이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도 저혈당이 오게 되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메스꺼리고 괜히 짜증나거나 옆 사람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러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저혈당인데 입덧이 생겨서 몸목 가뜩이나 혈당 자체의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저혈당이신 분들이 입덧이 오거나 입덧이 생겨서 나중에 초기에 임신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임신 당뇨가 주로 말기에 많이 생기지만 초기부터 생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편입니다. 네, 임신 당뇨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입덧할 때 꼭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입덧이라기보다는 그 임신했을 때 좀 특성이죠. 임신을 하셨을 때 많은 음식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특히나 임신이란 그 자체가 산모에게는 굉장히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이런 그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때 이제 미리 좀 체중 증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는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들이 부족해서 힘드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체중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의학적으로 권고사항은 10개월 동안에 12kg 내외를 불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임신부들이 대략 3에서 5kg 정도를 찌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2kg 이내로 찌라고 하거든요. 10kg 정도면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리고 출산을 할 때도 편하고 출산하고 나서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12kg는 가급적이 마디조도선을 넘지 마라고 하는데 이 관건 중에 하나가 임신 중에 자꾸 남편을 안 괴롭히시기만 하셔도 먹고 싶은 거 자꾸 생각하지만 안 자꾸 하도 생각은 할 수 있고 드실 수는 있지만 특히 남편을 괴롭힌다는 말은 뭐냐면 남편들이 음식을 사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야간이거든요. 야간 때 음식을 일부러 드시지만 않아도 임신의 체중이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임신 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좀 이따 할 임신 중독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 너무 지나치게 특히 야간에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임신 때 관리할 것 중에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임신부께서 보고 계시다면 그 편을 들어서 제가 여성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우리 박영화 원장께서 한의사이시며 남성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몸이 많이 불어나는 것은 태아한테도 안 좋고 출산 시도 좋지 않고 후에 몸매를 좀 회복시키는데도 좋지 않다. 순전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약제 얘기하셨는데 뭐 당연히 위험한 약제가 있고 먹어서 도움이 되는 약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훨씬 더 예민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신 중에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장님은 100%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100%라기보다는 한 200~300%는 안전합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우리 옛날 사극 보면 나오듯이 그 시아버님이 임신 전에 몸 관리하라고 임신 잘 되는 몸을 만들라고 약을 지어주셨고 임신을 하고 나면 당연히 입덧이나 다음에 아기가 잘 착상이 잘 유지되고 그 다음에 좋은 아기가 건강하게 낳고 하도록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그게 그 한약 처방에 보면은 각 매달마다 지켜야 될 것들이나 매달마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나 혹은 중간에는 나중에 태아가 훨씬 더 뭐 예를 들면 총명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약재들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각 달마다 내가 조기유산이나 뭐 임신 중독증이나 체중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입덧이나 뭐 유산, 조기유산 방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달마다 쓸 수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혹시나 간에 나쁠까봐 한약을 못 먹겠다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리고 간에 나빠서 한약이 간에 나쁘다는 레퍼런스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간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간을 도와줄 수 있고 간 수치를 떨어뜨리고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약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약이라고 붙은 것이 약재가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재들이 있고요. 그 병원으로 그러니까 한의원에 들어오는 약재들은 국가에서 심의 규정을 거쳐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서 이것은 의약품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약이라고 해서 한의원은 따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런 약재들 말고요. 보통 우리가 그냥 그 밖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당귀나 뭐 이런 거 마음대로 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동물성 약재들 같이 다리시는 분들께서 한의사의 처방권하는 한의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지 않고 많은 민간 약재들을 써가지고 다렸을 때 한꺼번에 막 그것을 다렸을 때. 드시는 분들이 한약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아마 전국의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많은 양방의 의사 선생님들도 이 한약을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인지 그런 마음대로 먹는 민간 약재를 먹은 한약인지를 구분 안 하고 하시기 때문에 한약은 간에 나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괜찮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부탁드리고요. 한의사가 처방한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약재는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한의사는 이 약재들을 가지고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임신 금기약이라 하더라도 임신했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임신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임신 때 한약재를 먹어서 뭐 기형아, 뭐 유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국의 많은 한의원 가정에서는 한의사의 가정에서는 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원장님, 사모님 임신 중에 저희 아내는 약 드시고 당연히 몇 달씩 약을 먹었죠. 그 다음에 전국의 한의사들의 사모님들 그리고 한의사인 그 한의사인 여성분들은 다 임신했을 때 한약을 드셔요. 그분들 가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아니거든요. 절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용이셨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약간 흥분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좀 궁금했던 내용이었어요. 네네. 왜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오해 같은 굉장히 얘기가 오해를 들리고 하시는 거죠. 또 약간 판단이 흐려지는 내용들이 있고 했었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들어볼 법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산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보통의 산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신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산은 이제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위험 상황이 그냥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하잖아요. 일단은 스트레스 관리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유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종군이라고 할까 좀 많이 몸을 평소에 제가 아까 체력이 관건이라고 했지만 임신 전에 예를 들어 서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유산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뭐 특정 직군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서 오래도록 말을 많이 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나 임신했을 때는 피곤함이 정도가 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한약에서는 양의 달인 3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 때 유산이 잘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9개월을 유산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기 출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3개월, 5개월 때 유산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항상 또 더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특히 그 한방에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임신 중에 절대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착상하느라고 힘든 태아가 저기 아버님의 그런 자극에 의해서 뭐 자궁이 흔들려 버리면 착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성관계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과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몸이 피곤하지만 않아도 유산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번 제가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기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9달 내내? 한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양양에서는 나중에 중기 이후에 안정기 때부터는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출산 전에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보통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어떤 이걸 철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한데요. 그 태아가 들어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자궁 안에 뭔가가 있는데 거기다 흔들어 버리는 것 자체가 결코 좋지는 않고요. 않다. 저는 아까 미리미리 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태교라는 것이 아빠 엄마가 정갈이에서 좋은 씨앗을 만나는 것도 태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엄마 몸에 태아가 있을 때 클 때 아빠가
그런 것들 조심해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한 태교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태교도 중요하지만 자궁 속에 있을 때 아빠가 성관계를 자꾸 일부러 가지고 자궁을 흔들어 주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물론 유산 이외에 다른 아기한테 주는 영향 때문에라도 네.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약재들도 있습니까? 예, 그 유산 같은 경우에 안테엄이라고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 네. 그 황금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특히 조금 약간 차가운 약재인데 네. 몸에서 열이 막 나거나 그럴 때 쓰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황금이라는 약재나 혹은 백출 이런 약재들을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그 안태할 수 있게 태아가 착상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재들이 있는데 이런 약재들이 좀 도움이 되는 약재들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건강한 아이가 잘 착상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유산을 우려해서 약을 먹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유산에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네, 신호 중에서 그걸 태루태동이라 부르는데 뭐 피가 비치거나 이런 것을 태룬이 태동이 구분을 하는데요. 네. 보통은 하열이 조금 일어나죠. 네. 그래서 초기 한 2, 3개월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임신 초기 2개월 때는 잘 몰라요. 임신인지도. 네. 그때 피가 생리를 안 하는데 갑자기 피가 좀 비치거나 할 때 가서 알아봤는데 피가 계속해서 비치거나 할 때는 유산할 수 있는 징후라고 하죠. 네, 그때 약을 먹어도 늦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피가 비칠 때쯤이면 늦지 유산한 않습니다. 경험이 있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약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네, 그 습관성 유상일 경우에는 그 습관성 유상에 관한 또 약들이 있습니다. 뭐 금괴당기산이나 뭐 이런 당기나 이런 약들을 몇 가지 써가지고 습관성 유산을 방지하는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그 태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우고 출산할 수 있나 이런 책들 많이 요즘 뭐 거의 다 보시는데요. 거기 보면 임신 중독증, 그리고 뭐 임신 당뇨 이런 데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려놓으셨어요. 임신 중독증은 크게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부종, 하나는 단백뇨, 하나는 혈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임신 당뇨도 생기고요. 다른 여러 가지 그 임신 중독증에 의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임신 중독증이란 그 카테고리 중에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드린 체중 증가입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요. 체중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내가 발목이 갑자기 띵띵 부어버리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나는 단백뇨가 생기거나 혈압이 갑자기 뭐 140 이상 160 이렇게 치솟아 오르거나 하면은 내가 임신 중독증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 그때 되면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전에는 체중 증가를 일단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게 계속 관리를 좀 해주시면 임신 중독증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임신 중독이라고 합니까? 그때 그런 상황들이 마치 이제 몸이 띵띵 임신 중독이 되어서 막 많이 붓게 되거든요. 다리부터. 그때가 마치 중독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독성이 몸에 이름에 관해서 제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네, 저는 주변에 그 임신 중에 당뇨 증상이 나타나는 산모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이 고생하시죠. 왜 임신 중에 당뇨가 더 잘 생기고 또 임신 당뇨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특히나 임신을 하게 되면 내 몸을 보호하려는 기전이 생기기 때문에 특정 호르몬이 갑자기 이상하게 분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가진 뭐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조합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기는데 임신 중에 어떤 일이 생겨나면 특히 양약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쓰기고 처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임신 때 당뇨가 생겨서 된 사람들도 대부분 다 출산을 하게 되면은 당뇨가 거칩니다. 그 말은 아마 호르몬의 어떤 상황이 아마 그때 정상으로 돌아오면 당뇨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일단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임신 당뇨가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슐린의 저항성이 갑자기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냥 갑자기 정상 몸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관리를 못하거나 실제로 당뇨가 생겨버리면 출산하고 나서도 당뇨가 조금 유지되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경우에는 그냥 당뇨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당뇨로 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임신 당뇨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임신 때만 특별히 당뇨가 되시는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군요. 만 생기는 15% 정도면 그때만 생기는 당뇨이기 때문에 임신 당뇨라고 또 이름 붙이죠. 증상을 느낍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임신 당뇨랑 증상인가? 똑같습니다. 몸이 붓고 그다음에 단백뇨 생기고 그다음에 혈당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혈압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당뇨 증상과 일단은 거의 똑같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피곤함이죠. 그리고 임신 당뇨가 되면 임신 중독증의 모든 증상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임신부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숨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혈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태아에게 들어가는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태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네. 발육부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체중 관리요. 아주 그냥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하시고 예. 미리미리 체력 관리를 미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입덧이나 그런 징후가 있을 때 빨리 고쳐서 내 몸 자체를 회복을 먼저 해주시면 임신 중독증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체중이 많이 불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산모는 간혹 네. 너무 체중의 변화가 없어서 걱정하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영양분이 태아한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체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있는데도 체중이 불어나지 않으면? 네, 불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검사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네. 매달 검사하시는 분도 제법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수시로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애가 잘 자라고 있는지 나는 정상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중이 아주 급격하게 불어나는 건 문제지만 비상적으로 양수라든지 태아가 들어가 있는데 뭐 5kg 이내밖에 안 찐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좀 혹시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뭐 검사를 검사라든지 해봐야죠. 네. 예가 필요하겠군요. 정상적인 범위 내에 드는 것은 아니다. 네네. 예, 오늘 그 입덧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임신 중독증과 임신 당뇨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이제 임신 중 관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출산할 때 네. 그리고 출산 후에 산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영 원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말씀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친절히 답변해드리고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